예, 책 제목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인데요. 사실 원제는 데인저 존이죠. 위험 구간. 그러니까 미국한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이런 이제 영어 원제인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로 바꿔놨는데, 사실은 이 제목이, 그 한국 제목이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발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책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쭉 추적해서 재정돈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의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 사실관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의 주요 내용에서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요. 결국 이 책이 말을 여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을 다 제가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한 건데요. 20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 100년간의 마라톤을 이제 시작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당장 2020년대 10년 동안 결판이 나는 맹렬한 단거리 경주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쇠락하는 강대국이 될 거기 때문이다. 어, 그래서 하여튼 이번 2020년대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데인저 존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고 그 이유 역시 이제 중국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이제 핵심 메시지고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을 이제 좀 복잡하고 길게 이어놓은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일반적 관점이 이른바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인데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패권을 갖고 있던 스파르타에게 이제 신흥강국 아테네가 성장하면서 도전했던 역사, 그 데폴레폰네소스 전쟁을 이제 기록한 아주 고대 역사가죠. 투키디데스가. 그런데 이제 그 투키디데스가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패권 대결을 음,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기존의 패권국이 있는데 신흥 패권국이 등장하면서 아주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고 큰 전쟁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 패권의 교체, 충돌, 이게 이제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다. 이게 이제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 관점인데 그것이 뭐, 그 말도 맞는데 이 필자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 말도 맞지만 이 말로는 현재 상황을 또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그 강대국 간의 그 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과정을 좀 더 미세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다. 음. 자, 그러면서 그 신흥 강국과 기존의 패권국이 충돌할 때 가장 위험해지는 지점은 뭐냐면 이 신흥 강국이 잘 성장을 하다가 뭔가 이러저러하게 미래가 막힐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때 이제 신흥 강국이 더 기다렸다간 더 추락할 거기 때문에 더 추락하기 전에 이판사판으로 도발을 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래가 열려 있을 때는 이 신흥 강국이 도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래가 박힐 때 도발에 나선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바로 이 지점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죠. 어, 지금 이제 중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신의 이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차 대전 때 독일은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산업이 당시에 이제 독일이 유럽 최강이 되었고, 그것이 군사력으로 반영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차 대전 터지기 직전쯤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적대국 연합에 압도당할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어, 뭐, 그 국내에서도, 폭발 직전에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 꼭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지금까지의 상승이 다 도랑이 타버리 될 것 같은 그런 공포, 어, 장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주 좀 제한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벌린 게 결국 1차 대전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사고방식. 그게 이제 독일이 1차 대전을 만들어냈던, 그런 이제 동학이었다라는 거죠. 2차 대전 때 일본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좀 이제 논리 구조가 좀 더 복잡합니다. 우선 이제 일본 경제 잘 나가다가 대공황, 1929년 대공황이 터지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요. 특히 수출이 1년 동안 50%가 날아갔다는 거죠. 260만 명 이상이 실업, 어,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면서 그러니까 수출로 성장하려고 하는 일본의 시도가 이제 무망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팽창 정책과 자급자족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일본의 영토만으로는 이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원과 식량과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영토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팽창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자급자족, 광대한 영토를 가진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전쟁을 계속 해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의 살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만주부터 시작해서 이 중국 본토까지 1931년, 37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쭉 있었던 것이고요. 음, 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뭐 일본의 의도대로 쭉 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팽창 정책을 거듭할수록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팽창 정책을 피하고 있는데 그 팽창 정책에 필요한 전쟁은 아직 그 영토를 막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쟁에 소요되는 뭐 석유, 휘발유, 여기서 석유는 이제 등유겠죠. 등유, 가솔린, 휘발유는 가솔린, 석유, 휘발유의 뭐 80%, 90%, 고철의 74%, 공작기 60%를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다. 그러니까 어, 영토를 다 먹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영토를 먹기까지 평창 정책을 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잠재적 적국인 미국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또 중국처럼 아직 그 여러 열강들이 다투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누구 땅이다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땅과 달리 이제 일본이 더 팽창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제 인도네시아와 이제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지역을 이제 뜻하는 거죠. 이런 지역까지 쭉 밀고 나가려고 했을 때는 이 지역을 이미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이제 북미 각국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역설에 빠져들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일본은 음, 그게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돌아설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그 미국의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미국이 이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정말 이제 막판에 몰리면서 여기 모든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전혀 없지만 그나마 싸워라도 보든지 이런데 이제 내몰리면서 진주만 기습 공격이 나서게 됐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그 전쟁이 날 수밖에 없던 논리 구조를 쭉 분석한 건데요. 이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것은 나름 뭐꽤뭐 설득력 있게 그 논리 구조를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게 이제 지금의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과거의 그 빈곤으로부터 이제 오늘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어떤 야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굴욕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혹시 뭐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혹시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면, 1839년부터 좀 길게 보면 1860년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일단 사실상 승부가 났던 게 이제 1842년 정도니까요. 그때 이제 아편 전쟁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1949년 이제 이른바 국공내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또는 이제 좀 짧게 잡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대략 100년간, 이 100년간을 이제 중국의 굴욕의 세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고 불렀죠, 유럽이. 물론 유럽이 그렇게 부르기 전에 중국은 오랜 시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진 최강대국이었던, 이걸 오랫동안 군림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한 뒤로 이제 중국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한동안은 중국이 유럽에 비해서 꽤 자본주의적 발전이 뒤처져 있지만, 그래서 군사력이 얼핏 보기에 좀 뒤처져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사자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아편 전쟁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니까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건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참 극악한 전쟁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전쟁에서 특히 이제 2차 아편 전쟁 때는 영국과 프랑스 특수부대가 베이징에까지 쳐 들어가서 이제 황제가 도망간 상황에서 황제의 궁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주 처참 지경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도 이제 중국이 꼼짝을 못하는, 그 이제 대굴욕이 시작됐던 거고요. 그때부터 100년 동안, 이제 오만 일을 다 겪었던 거죠, 중국이. 네, 이 굴욕의 세기. 이제 굴욕의 세기를 지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지만 여전히 가난에 찌든 나라였는데, 어, 이제 아시다시피 1978년 무렵부터 개혁개방, 덩 샤오핑이 주도하는 개혁개방이 진행됐고, 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됐죠. 오늘날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들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 생산, 무역 흑자, 외환 보유고, 이런 건 이제 세계 최대 상태에 와 있는데, GDP로는 아직 미국의 한 70% 정도 수준인데, 구매력 평가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GDP를 실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이제 환산해 보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이미 미국을 추월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걸 반영해서 국방비 지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왔고요. 예. 음,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영국, 인도, 스페인, 대만, 독일의 함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함선을 중국 홀로 진주시켰다. 예,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어떤 야심들을 갖고 있냐? 어, 이전 시기에 상실한 영토를 되찾아서, 그 굴욕의 세계 동안 상실한 영토를 되찾아서 중국을 완전한 형태로 복구하는 게 첫 번째 꿈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 공산당이 중국 대륙 권력을 장악한 직후에 티베트를 점령하고 병합시켰고, 그리고 이제 홍콩, 마카오를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작업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제 대만이 남았다는 거죠. 음. 중국의 두 번째 꿈은 이 중국의 주변 국가들, 앞마당에 있는 아시아, 뭐 일본, 한국부터 시작해서 어,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세안 뭐 지역까지 해당되는 얘기겠죠. 이 아시아의 해양 국가들이 미국 더 이상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못하고 중국의 속국으로 재배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뭐 1000년, 2000년 동안 이 지역은 사실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굴욕의 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었는데 이제 그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중국의 두 번째 야심이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을 제끼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중국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을 초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전통 중국 국가의 계승자라고 스스로를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중국 제국들이 천하가 자신들 손에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또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그런 나라를 재건하기를 꿈꾼다. 이건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 보이는데요. 예. 자, 하지만 이 필자는 그건 야심일 뿐이고 그런 야심을 향해 나아가는 듯 하다가 정신없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이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어, 그게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급격한 경제 둔화, 또 정치적 병리 현상, 자원 부족 사태, 인구 재앙, 또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그 세계가 호의적이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뀐 것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제 인구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어, 이제 2000년대 65세 이상 노령인구 한 명당 경제활동 연령대 인구가 10명이었는데 주요 경직 대부분이 5명이었는데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이게 10명에서 2명으로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령화 비용이 GDP 10%에 30%로 3배가 늘어나야 한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산출 비율, 단위당 산출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이 최근에 급증했다. 똑같은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3배의 경제 투자를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의 평균치를 추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이윤율 개념하고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도 그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이윤율의 그 필연적 저하 경향을 보고 있는데 뭐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지는 않아서 일단 뭐 그렇다 좀 보겠습니다. 네, 성장률이 엄청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 6%라고 하는 성장률도 그거 자체가 믿을 만한 거면 아직도 상당한 건데 실제로는 이런저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엄밀히 연구해 본 결과로는 실제 성장률은 절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경제 규모도 알려진 것보다 20%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텅빈 사무실, 아파트, 쇼핑몰, 공항 이런 게 다 텅 비어있는 유령 거대 도시 50개 이상 건설했고 그래서 공실 부동산이 9천만 9천만 채 이상이다. 그렇죠. 9천 몇백만 채라고 하죠. 주요 산업 과잉 생산이 30%에 달한다. 근데 총 부채가 코로나 직전에 GDP 335%를 넘어섰다. 중국의 상위 1000대 기업 중 4분의 1이 벌어들인 총수보다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더 많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또 색깔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의 국내 공안 예산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만 2배로 늘었는데 2010년에 이미 국방비 지출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전체 정부 지출액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고요. 자, 그렇죠. 중국의 그 거리마다 달려있는 감시 카메라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사회적 신용정보 집중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용되는 도시들에는 그렇다고 하죠.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그 카메라가 그 안면 인식을 하면 그 사람의 이른바 사회적 신용 정보가 동시에 같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규칙을 얼마나 어겼는지 또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해서 점수를 땄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신용 정보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를테면 도시 간의 이동이 금지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도들이 이제 몇몇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1년쯤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걸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계속 확산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왜 하냐? 이런 거죠. 누군가는 중국의 계몽적인 중국 지도부가 이 계획을 나름대로 잘 세워가지고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걸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필자들이 볼 때는 이 중국의 실상을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몰락에 이제 막 길로 떨어져 가고 있는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이 부패한 엘리트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 유례가 없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 앞에 얘기들이 이제 국내적인 얘기라면 이건 이제 해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중국이 이제 얼마나 고립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세계 20대 주요 경제 강국이 2,000건 이상의 제한 조치를 내렸다네요. 중국 기업한테. 그리고 2008년부터 21년까지 11,000개에 이르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직면했고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대1로 구상해서 탈퇴한 나라가 12개고 16개 나라가 자국의 통신망을 중국에 영향권 차단했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이 책이 쓰인 다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된 일들이 반도체와 같은 그런 핵심 기술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진행돼 왔죠. 그래서 중국은 스스로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미국을 적으로 돌렸고 그래서 이제 오만 돼서 이제 옥죄에 있는 상황 속에 스스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처럼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제 중국이 느끼면서 이제 거꾸로 밖으로 팽창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 중국은 고립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도대체 답이 없는 중국에게는 그런 이제 순환적 딜레마를 필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중국이 이제 여차하면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어, 자, 30년에 걸쳐 3조 달러를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구축했는데, 그리고 이 책에 따르면 지금 202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이 지역 군사력을 능가하는 상황에 지금 있다라고 해요. 이 필자들은. 미국의 그 군사력들이, 군사 무기들이 그러니까 세대 교체되는 중이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뭐 이런 거죠. 뭐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하여튼 경제적 쇠퇴와 지정학적 포유라는 쌍둥이 망령 앞에서 어, 이들이 더 이상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그 꿈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대만을 장악하러 나설 거고 예, 그 2020년에 환구시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본토 주민의 70%가 대만 통합을 위한 무력 사용을 지지하고 37%는 2025년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론도 이렇다. 뭐 이런 얘기죠. 어, 예.
그래서 지금의 이 끔찍한 2020년대가 실로 위험한 10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은 쇠락을 모면하려고 대담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간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남아있는 동안 행동에 나설 기회를 찾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선 자유세계연합을 다시 설립해야 한다. 중국을 겨냥한 연합이다. 전면적인 탈세계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재세계화를 해야 한다. 이른바 디리스킹 또는 디커플링 그 얘기인 거죠. 예. 뭐 중국하고 갈라선다고 해도 그 손해는 크지 않다. 또는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분리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크다. 그러나 그 대가는 중국과 기존 관계를 유지했을 때 손실에 비하면 무색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침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한, 굉장히 자세한 이제 조언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무기들을 대만 그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해야 되는지 얘기하고요. 미국이 전쟁에 직접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 통신설비, 보급망 등을 신속하게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도 주고 돈도 대주고 합동훈련도 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또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 순시작전,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정기적 순시작전을 해야 되고 이 일본 최남단 류큐제도 오키나와에 공동으로 미사일 발사기지를 세워야 한다는 거고 중국의 군용 통신 시스템을 방해할 능력을 개발해야 되고 예,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전쟁이 길어질 뿐 아니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상세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중국이 침공을 해온다면 격침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하지만 만약 이렇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끌 수도 있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물질적 심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 어, 예. 어, 미국이 어쨌든 이 시기에 2020년대에 중국의 위험성을 잘 관리한다면, 그러니까 중국이 어, 도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정말 도발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남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잘 대처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긴 대치 기간은 갈 텐데 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확고한 우위 아래서 이제 그 대치가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런 대치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차단하고 인터넷망을 분리하며 자유세계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면서 두 진영의 분리가 가속화할 거다. 그래서 무역 및 기술 전쟁은 끝없이 맹위를 펼칠 거다. 이와 같은 새로운 항구적 전쟁 상태, 그러니까 군사적 교환을 수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관세와 투자 제한 조치, 기술 수출 금지 조치, 금융제재, 비자 발급 제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 모든 비군사적 무기를 강제 수단으로 총동원할 거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2020년대는 정말 대만을 초점으로 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굉장히 높은 시기고 그걸 잘 관리하더라도 이와 같이 굉장히 갈라진 그런 시대가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또 좀 골 때리는데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세계가 분열되면서 일반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심대할 건데 사람들이 비자는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서로 비자 발급도 쉽지 않을 거다. 또는 그 각 진영에 속한 나라들에서 반대로 넘어갈 때 비자 발급도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어찌해서 비자를 발급받아가지고 여행을 갔을 때 이 디지털 세계도 전혀 다를 거다. 휴대전화 시스템도 달라서 서로 전화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이메일, 소셜 미디어 이런 것도 못 쓸 거다.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할 거다. 또 동아시아의 해양 상황에서는 어떤 게 나타날 거냐면 어, 각국이 대만의 사례를 따라 자국의 해안선을 중국 해군의 침범으로부터 방어하려고 앞다퉈서 첨단 미사일, 기뢰, 무인기 등을 잔뜩 비축함에 따라 이 동아시아 지역이 고도로 중무장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필자들이 생각하는 나름 평화적인 대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그 냉전 시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수준의 것이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책이 갖는 이 책의 주장들을 쭉 요약해 봤고요. 이 책의 관점이 갖는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자 서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위한 대중국 봉쇄 전략 지침서다. 그렇죠. 역자가 보기에도 역자도 제가 봐서는 좀 우파 쪽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민주주의 미국 대 전제주의 중국의 대결이라는 관점. 미국은 무조건 선이고, 예. 그리고 또 자유시장은 선이고 국가개혁은 악이라는 신자유주의 관점에 확고히 서서 쭉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무슨 선이냐? 미국의 미국을 지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이 책에서 한 차례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게 이제 이 책의 어떤 그 출발점인데 웃기는 얘기인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패권국으로서 전 세계에 얼마나 그 수탈과 전쟁을 끔찍하고 집요하게 강해해 왔는지 제국주의적 억압의 주범으로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시각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선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실패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패배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아주 강력한 믿음과 전제 아래에서 접근하죠. 그래서 중국 못지않게 미국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생각나는 것들만 쭉 적어봤는데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지금 중국의 경제가 위태롭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미국 경제가 위태로운 거는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통계적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병자라면 미국은 거의 사망 직전인 거죠. 예. 사실 경제로는 이미 죽어야 마땅한데 너무나 거대한 군사적 힘으로 그 경제까지 떠받들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극심한 빈부격차. 그 세계에서 가장 뭐죠? 잘 나가는 도시로 한동안 이름 날리던 그 샌프란시스코가 요새 이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아주 말도 못하는 지경이 됐더라고요. 거리에 그 노숙자와 이제 마약에 중독된 그 빈곤층들이 거리를 다 뒤덮어버리면서 이렇게 이제 내부로부터 많이 가는 미국. 또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그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 세계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체제에 깊이 뿌리박힌 인종차별. 그리고 이제 어, 그 어,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또 일부 주에서 입법 과정 또는 뭐 심지어 뭐 주지사들의 명령 이런 걸 통해서 어, 그 임신 중단권이나 또는 성소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에서 박탈해 가고 있는 이런 야만적인 현상이라든지요. 또, 정말 그 미국 쪽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총기 사고 소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게 좀 이슈가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말은 하지만 전혀 해결 못하죠. 또 마약의 어마어마한 확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현상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이제 그나마의 그 미국식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이제 마비돼가는 거 하죠. 또 대외적으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줬던 굴욕적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뭐 그 이른바 이제 나토는 재결집시켰지만 사실 그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데는 사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분위기고 광범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오늘날 떠받치고 있는 건 달러 기축통화 체제인데 사실 이걸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미국은 그나마 그럭저럭 버티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아주 죽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또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에 대한 거부감도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체제하고 군사력으로 버티는 건데 정말 근근히 버티는 거죠, 근근히. 물론 그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어, 다른 한편에서는 거대한 폭력이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그 강성한 어떤 자본주의의 그 힘에서 나오던 그 세계적 지배력이 더 이상은 아닌 거고요. 미국 자본주의 자체는 완전히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 있는데 그 자본주의 힘이 과거에 만들어놨던 달러 지배체제와 군사력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뒤집어서 그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마도 미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는 거죠. 예, 보지를 보질 않으려 하거나 보질 못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추격자의 실패 사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앞서 사례들이 오늘날 중국이 어떻게 갈 건가를 말해준다 그러면서 1차 대전에 독일과 2차 대전 일본을 딱 가져왔는데 참 미국을 위한 사례죠. 어, 예, 둘 다 도전했다가 거꾸러진 사례잖아요. 그래서 딱 그 얘기, 이 사례를 딱 듣는 순간 중국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죠. 중국도 독일과 일본처럼 미국 앞에 다시 그러니까 거꾸로질 수밖에 없다. 근데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패권 대결이 그런 식으로 기존 패권국의 승리로만 귀결됐냐는 겁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본다면 또 자본주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게 아닌 거죠. 어, 이를테면 자본주의 시기에 큰 틀에서만 보더라도 그 자본주의 이제 상업 자본주의 시기부터 쳤을 때 이제 스페인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거대한 패권 이동의 과정이 있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중간항들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동이 왔는데 이 이동형 과정은 다 추격자의 승리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사례는 이렇게 패권 대결 하다가 둘 다 망한 걸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패권 대결의 결과는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양한 가능성 중에 오직 한 가지 경우, 미국이 영원할 수 있는 경우만 딱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제 그것도 이 책이 갖는 중요한 한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이 이제 그 포커스를 맞췄던 지점들도 그 자체로는 나름 일리가 있긴 하지만요. 중국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함께 얘기하고 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미중 패권 대결은 뭐가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패권 대결은 자본주의가 끝날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중 패권 대결이 그냥 계속 가면 뭐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성들과 결부돼서 이 미중 패권 대결이 갖고 있는 이 핵전쟁의 잠재적 위험성까지 등등을 포함했을 때
이건 진짜 인류를 절멸로 몰아가는 그런 위기를 반드시 그러니까 불러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의 사례와 비교해 보자면 스파르타와 아테네 공멸 사례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흥미로운 점들 네 가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봤는데 그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쭉 여기에 이 책이 또는 제가 요약해 본 얘기들을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참조해 보시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흥미로운 포인트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면성과 중국의 전략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데 이제 이 필자는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데가 워낙 그 강대국들이 서로 어, 빡빡하게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인도가 있죠. 대국만 봐도.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몽골도 한때 강대국이었고 또 이제 오늘날 터키 쪽으로 이동해 있는 이제 과거의 투르크 돌골 또 이제 상당한 강대국이었죠. 이처럼 여러 개의 강대국들이 하나의 대륙 안에서 이제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계속 치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부상하면 그 옆에 그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고립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정학적으로 참 그 취약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그에 비하면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곳이다. 예. 미국은 뭐 육상 국경이 캐나다하고 멕시코 하고만 맞닿아 있고 다 이제 동맹국들이고 해양은 동해안 서해안으로 쫙 뻗어 있고 그렇죠. 미국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이제 좋은 위치에 있죠. 어, 그런 얘기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왜 그 영국과 독일을 제끼고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미국의 지정학적, 그러니까 천혜적인 지정학적 위치.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도 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만일 그 유라시아 대륙이 강대국끼리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 피터지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서로 힘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지? 어, 그리고 그 힘을 합쳐버린 존재가 미국을 상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책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직후에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 주로는 이제 그 1대1로 구상 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대1로 구상이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적 중심부를 중국 중심의 지정학 공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사실은 이 1대1로를 통해서 진전시킨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한 전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에게 가장 골치 아픈 그 숙적이 사실 과거의 소련이고 지금 러시아였던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러시아가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그 취약한 위치로 내몰렸고 중국이 거의 생명줄이 돼버린 거죠.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러시아 특히 푸틴 정권의 운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형성됐고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겉으로는 뭐 아닌 척 하지만 이미 경제 규모가 중국이 러시아 10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확고한 우위 아래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중국과 러시아의 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하여튼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인도가
인도가 이제 인도를 중국에 대립시켜 보려고 이제 미국이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인도는 러시아를 버릴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인도의 모든 무기 체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온 것들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결코 러시아를 떠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에 결탁돼 갈수록, 인도가, 대중국 봉쇄 수단으로 이제 그냥 마냥 달려가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인도가 최소한 중립적 위치를 정도라도 서게 된다면, 중국이 그러니까 하이 파트너로서의 러시아, 그리고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크게 적대적이지 않은 인도를 피하에 거느리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 그걸 이제 여기서는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다 일관된 하나의 거대한 전제주의 축과 경쟁하는 시나리오도 더 이상 터무니없는 sak상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제 이 구도가 현실화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로 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실크로드 얘기인데요. 중국이 이제 추진하는 그 작업 중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터넷 세계 곳곳에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인터넷을 까는데, 그걸 통해서 그 전 세계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이 작업을 이제 중국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에 대한 얘기죠. 예. 그걸 이제 과거 대영 제국이 해저 전신 케이블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깔아가지고 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현대판 버전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 얘기인데요. 레닌이 말했던 이른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공산주의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예. 음, 이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네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건데요. 지금 약 1조 달러를 150개 나라에 그러니까 중국이 빌려줬다는 건데, 그게 대부분 2030년 무렵에 만기가 돌아올 거라는 건데, 그 돈 거의 못 받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손상각, 날라간 돈으로 칠 수도 없고, 또 협력국가의 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중국에 아주 골치 아픈 위기가 한번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대로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 마치겠습니다.